정부가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압박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 중간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제 관련 소식을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금리 인상 말씀 제가 드렸는데 먼저 이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립니다. 경제가 좀 좋아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랑 차이가 이제 얼마가 나게 되는 거고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먼저? 예, 어저께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최고금리가 2.25%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50%입니다. 그러면 두 나라 금리가 최대 0.75%포인트 차이가 나게 됐어요. 예.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금리 차이가 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더 높은 금리를 따라서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런 지금 우려가 굉장히 정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연구소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 금리 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자금의 대엑소더스,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대란이 일어난다고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상당히 과장된 우려다. 상당히 과장된 쓸데없는 걱정이 물론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자꾸 이래 몰아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서는 지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흔적 없고요. 네. 또 그것이 환율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를 인상하게 미국이 인상해서 금리 차가 벌어지면 미국 달러가 가치가 오르고 한국은 떨어져야 되는 그 반대 현상이 달러가 비싸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있단 그 말씀이죠.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예. 그런 면에서 너무 이 우려를 정폭시키는 것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 별로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75% 차이인데 연말에 그 미국이 0.25를 또 올릴 수 있다는 그래서 최대 1%까지 차이 날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가 나온 건데 네. 과도한 우려란 거는 그렇다면은 왜 과도한 우려라고 얘기하시는 그 근거는 뭘까요? 자,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2%입니다. 예. 미국이 2.25%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본에 있는 외국 자본이나 일본의 거대 투자 자금은 미국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 갔다는 얘기를 지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들으면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7%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돈이 중국으로 가야 되는 지금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할 때는 금리가 높은 쪽으로 금리가 돈의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을 많이 쳐주는 나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도 긴축 발작이라고 그러고 테이프 텐트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돈이라는 것이 금리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물가만 놓고 봐더라도요. 미국 물가가 지금 2%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거든요. 미국이 이자를 2.25% 쳐준다고 그러지만 물가가 우리보다 1%포인트가 더 높은 걸 감안하면 물가를 차감한 실질 가치 면에서는 금리가 우리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또 물가뿐만이 아니죠. 환율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기대 성장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가 1%밖에 안 오른 상태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자칫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우리가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 이러면 우리 경제에 뜻하지 않는 폐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요즘 세상의 이 어떤 상황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일본의 사례, 중국의 사례, 또 물가와 환율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왜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볼까요? 예, 금리를 올리면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당장 이자를 많이 해야 될 때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라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미국 정부가 스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대목이 중요한데요. 현재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GDP 성장률, 우리 흔히 경제 성장률 4.2%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또 실업률은 3.0%로 사상 최저 수준에 있어요. 경제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근데 경제가 좋은 것만으로 끝나면 되는데 경제에는 이 경기 순환론이라고 있어요. 자기 나라 잠재력을 뛰어넘어서 경제가 좋아지면 반드시 대공황이나 이 버블이 꺼지는 사태가 옵니다. 그런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 경제는 좋은데 예. 생각보다 더 좋단 말이죠. 그러나 2, 3년 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대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리 단계적으로 예비적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 그런 어떤 반증이지. 미국이 금리 인상하니까 세계가 망한다. 이거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는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 경기가 좋을 때는 고금리 정책을 좀 진정을 시키고 또 안 좋을 때는 금리를 좀 낮춰서 경기 부양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론대로라면?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를 좀 높여서 경기를 진정시켜주고 그 반대로 경기가 안 좋으면 예. 금리를 낮추어서 시중에 돈이 좀 더 풀게 예. 돌게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경기가 좋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지금 그 당시도 한국은행 총재였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무려 5번 이상 계속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열되는 와중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책적 실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 고민을 하게 된 것도 우리나라 금리를 계속 내렸다 보니까 미국은 올리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내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차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두 나라 금리 차가 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금리를 올리자니 예. 자, 한국 경제는 미국하고 달리 최근 들어서 약 한 8개월 전부터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이에요. 그렇죠. 여러 반도체 경기도 좀 수상하고 그밖에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소득주도 성장률이 나오고 난 뒤에 경제가 좀 안 좋은데 지금 취업률, 고용률 지금 사상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서 금리를 떨어뜨리면 특히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물론 현재 그 전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로서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 테이프 텐트럼을 막기 위한 방어도 필요합니다만은 예. 당장 눈앞의 경제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예. 글쎄요, 뭐 다음 달에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결정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예. 하시는지요? 이낙연 총리께서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존경하는 언론계 선배인데 박영선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돈을 풀어 부동산 올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것이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좀 경제 문외한으로서 무식의 소치인지 아니면 금리도 총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만기 출람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 본인이 실수라고 인정하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이제 그렇게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도 몇 가지가 있고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이유, 내려야 되는 이유 이게 혼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경제라는 건 어차피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느냐, 우선순위를 어디 잡느냐. 자 경기를 살리는데 또는 고용률을 올리는데 지금 실업이 대란이니까 고용률을 올리는데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해외로 돈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2달 전 금통위에서는 이희령 그 금통위원이 혼자만 금리를 올리자 그러고 나머지 6명은 금리 올리는 거 반대했어요. 그런데 예. 지난달에는 3명은 금리를 올리자. 그리고 4명은 금리 올리는데 반대해서 점점 더 금리를 올리자는 쪽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지금 우리나라 금통위가 2번 남았습니다. 10월 달에 한 번 있고 11월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현재 전문가들 의견으로서는 10월 달보다는 11월 쪽이 더 한국은행의 그동안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잘못 올리면 어떤 룰을 쓰냐면 이낙연 총리하고 코드를 맞춰서 정부하고 같이 당꼬를 했다라는 담합을 했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정부 압력에 또 무너졌다는 오해를 네.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는데 한국은행 때문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올해를 안 하고 내년 초로 넘길 수도 있지 않냐. 미국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예. 또 내년에 3번 정도 올릴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어봤자 3% 선이고 물가까지 감안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하고 실질 금리 차에서는
1% 이상 차이가 안 난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예. 근데 이게 참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처럼 경기가 좋아진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경기 소비 심리는 좀 그러니까 경기는 썩 좋지 않은데 부동산 시장 어디 이런 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예. 오히려 소비 심리는 더 경직될 거예요. 되게 이상한 상황이 좀 될 예. 것 같은 생각이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리가 낮을 때 집을 사신 분들이 예. 이걸 갚으려면 이제 비싸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책이 저금리가 필요한가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하나의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그 현재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오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네.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과연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되느냐 그런 그러합니다. 거에 대한 회의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작년에 파리 대책 이후에 김현미 장관이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써서 더 이상 지금 은행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네. 거의 지금 1주택자조차도 다 차단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데 올라간 금리가 무슨 시장을 조절하는데 무슨 기능이 있겠습니까? 지금 대출은 완전히 막혀 있다고 봐도 돼요. 오히려 지금 금리를 올리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을 흔히 시장에서는 대출 난민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어떡합니까? 집이 팔리지도 않은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가계 대출 잔액이 1,500조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금리 올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동산을 더 이상 잡는 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것이 말이 안 된다.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책. 우리 속담에 교각사루라고 있어요. 소의 뿔을 고치기 위해서 잘못 고치면 소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정책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출자를 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변동금리를 좀 고정금리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은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현재 지금 고정금리를 해놓으면 내년 내후년에 지나갔을 때 금리가 더 올라도 지금의 금리로 내기 때문에 유리해요. 그런데 세상이 녹록치가 않아요. 이미 은행에서는 그런 거를 사정을 감안하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거기에 페널티를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페널티가 얼마냐? 와 내년도 우리나라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를 잘 비교해서 그중에서 둘 중에 낮은 거를 택해야죠. 그렇군요. 예, 그런 재테크들. 그다음에 월세냐 전세냐를 할 때도 사실 지금 월세 받는 사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오를 때는 오히려 지금의 금리 전월세 전환율을 가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재테크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예.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무역 전쟁이 그야말로 악화의 네. 로를 걷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한 지가 이제 어제 오늘은 아닌데 지금 피크를 맞고 있어요. 왜 피크를 다루냐? 11월 둘째 화요일 날이 미국의 중간 선거일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에 하원 435명 전원을 다 바꿉니다. 상원은 3분의 1. 근데 평소에도 미국 이 주권 국가에서 주권 재민 국가에서 선거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은 만약에 하원이 전원을 바꾸는 그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확실시 탄핵 소추가 될 거예요. 자, 미국의 탄핵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하원에서 일단 소추를 하면 상원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상원은 3분의 1을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결정되기까지는 아주 어렵지만 일단 소추가 되면 대통령으로서 식물 대통령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가장 우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11월 달 둘째 주에 중간 선거에 맞추고 있는데 얻기 위해서. 미국 유권자 중에서요. 트럼프를 찍었던 백인 중산층 조금 학력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중국을 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중산층들은 중국 때문에 자기들이 못 살게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이니즈란 욕이 중산층에서 가장 나쁜 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표가 올라간다고요.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다. 또 너가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중국이 무역 전쟁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을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세 지역 거기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밀 타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자기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화력을 맞추는데
이것도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거, 선거가 끝나면 국면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G2만의 무역 전쟁,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기 때문에 이게 둘만 다치면 되는데 그 파장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100%가 넘는 나라지 않습니까? 무역 의존도라는 게 수출에 수입을 더하고 그걸 GDP로 나눈 건데요. 세계에서 1, 2등을 합니다. 그냥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동안 최근 한 20, 30년 동안 중국 경제에 너무 우리가 의존을 많이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중국 제품이 안 팔리면 거기에 원자료나 중간재를 납품하는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만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일본과 미국이 1985년도, 6년도에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비슷한 무역 전쟁을 했는데 그때 삼저 호황이 생겨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가 올라서는 계기도 됐습니다. 우리 이제 비관적인 측면만 보는데 중국과 미국이 싸웠을 경우에 한국 경제가 도움받는 측면도 많이 있어요. 중국의 싼 가격을 이용해서 미국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대목을 우리가 상당 부분 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양면이 있습니다. 고래 싸울 때 우리 새우가 빨리 커서 우리도 또 다른 고래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단점을 미니마이즈, 극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니까 겁나서 덜덜덜 떨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는 선거 이후에 이 양상이 좀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떻게 좀 매듭이 좀 찢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요, 지금 북한 문제만 보더라도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인이 전쟁으로 다 박멸을 해야 된다는까지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올해 와서는 김정은은 훌륭한 사람이다. 나의 굉장히 가까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조금 저급한 장사꾼이에요. 고급 비즈니스맨이 아니고 눈앞에 이익이 되면 모든 걸 취하고 또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현재 중국과 싸워서 미국도 크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선거까지 충분히 이용하다가 선거 끝나면 대담판을 하리라고 봅니다. 미국 시진핑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11월 전까지는 누구도 지금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이다. 6개월 내지 1년 내에 완전히 환골탈태 같은 그런 변화가 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너무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 만약에 어쨌든 그 선거 끝나고 봐야겠다. 그때까지 그렇습니다. 좀 예. 관망을 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 하나만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니까 해외 공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이제 공항 입국장이 면세점이 없었는데 이게 생긴다면서요? 네. 야, 이건 정말 잘한 정책 같아요. 입국할 때 면세점을 만들어서 나갈 때 못 산 사람도 들어올 때 좀 살 수 있게. 예,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사실 이게 2003년부터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종석이라든지 이런 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철이 안 됐거든요. 예. 왜냐? 항공사 로비 때문입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목숨 걸고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입국 면세점이 없어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기내 면세점을 살 거 아닙니까? 아하. 지금 입국 면세점이 들어오면 그 두 회사는 결정타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소비자들 선택을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한 거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중국이 2008년도부터 입국 면세점을 만들었단 말이죠. 미국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만 다녀온 사람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데 왜 그럴까 이러지만 지금 중국 유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중국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있으니까 그 면세점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면세점을 굳이 활용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쓸데없이 중국 면세점을 사용하니까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경제적으로도 득이고 또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의 명령으로 해결된다는 게 우리나라 그 정부의 관료들 영혼 없는 공무원들을 보는 것 같아 조금 마음이 조금 언짢죠. 정부에서는 자 관세 형평.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을 텐데 그 관세를 면제해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전 세계가 지금 72개국에서 입국 면세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면 그럼 우리만 손해보거든요. 세계적 흐름이니까 네. 맞춰갈 네.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요. 이번에 이제 이 입국장 면세점이 신설이 되면 중소 중견 면세점이 전담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네, 하는데 이 그렇죠.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 면세점을 재벌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축식을 하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재벌 기업이 면세점 하는 나라가 좀 창피하지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롯데, 신세계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현재 지금 인천공항이라든지 면세점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전체 우리 면세점 매출이 연간 10조 정도 되거든요. 매출 10조인데 그 중에서 중소업체는 9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선 제품이 적고 위치가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들이 하는 면세점 잘 안 돼요. 바로 그 점을 들어서 새로 중소기업을 만들어봤자 안 될 것이다 이러는데 입국점에 재벌을 안 두면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김포공항이나 출국장에도 중소기업을 좀 더 진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하게 되면 그 독점을 막아서 대기업 제품도 갖다 팔고 중소기업 제품도 팔 수 있는 이런 좀 정부의 행정적 어떤 배려도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보니까 지금 홀텐신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면세점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대기업들은 상당히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 목숨 걸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굳이 나갈 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수요를 우리가 새로 창출한다기보다도 나갈 때 굳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국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첫 번째 타격받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사의 비행기 기내 면세점. 예. 그다음에 나갈 때 물건을 사면 그걸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필요 없이 입국장에 사니까 지금 반대 로비가 상당하고 이것이 15년 동안 국회를 넘지를 못했어요. 이 입법 상황에도 내년 초에 가봐야 압니다. 6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